수백억 자산가 부부의 시신에서 발견된 수십 군데의 난도질 흔적. 하지만 불길 속에서도 부부의 폐에서는 단 한 줌의 그을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 불태워졌다는 명백한 증거 앞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아 목 놓아 울던 효자 아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죽으림을 다해 범인의 종아리에 깊게 새겨놓은 선명한 이빨 자국. 과연 아버지는 누구의 살점을 그토록 처절하게 물어뜯어야만 했을까요? 가면 뒤에 숨은 악마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강남 한복판 타오르는 저택의 비밀. 1997년 5월 19일 서울 강남의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남은 오늘날처럼 화려한 빌딩 숲이기도 했지만 고요한 주택가들 사이로 담벼락 높은 고급 저택들이 줄지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했던 동네, 바로 논현동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이 보이고 대문 앞에는 값비싼 외제 차들이 세워져 있던 그곳은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어 했던 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새벽 1시 30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골목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살던 주민 한 분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이미 옆집 창문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내밀 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주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불이야, 불. 다급한 외침이 수화기를 타고 소방서로 전달되었습니다. 잠시 후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비추고 소방대원들이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특히 집의 구조상 가장 아늑해야 할 안쪽 방에서부터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물줄기를 쏘아 올린 끝에야 시커먼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조심스럽게 안을 수색하던 소방관들은 안방 바닥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강석구 씨와 그의 아내 김영애 씨였습니다. 강석구 씨는 당시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하여 100억대의 자산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에 인근에서는 덕망 높은 사업가로 알려졌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피할 틈도 없이 집 안에서 변을 당했다는 사실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흔한 누전이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사고로 생각했습니다. 워낙 내부 인테리어가 화려한 집이었기에 전선에 과부하가 걸려 불이 났을 수도 있겠다고 짐작한 것이지요. 안타까운 사고사가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갔다는 소식에 방송사와 신문사들도 연일 비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두 부부가 평소에 워낙 성실하고 이웃들에게도 자상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의구심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현장을 정리하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긴 뒤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사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몸에서 왜 이런 흔적이 보이는 걸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온 제보는 평범한 화재 사고 수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소속 베테랑 형사가 급히 영안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놓인 부부의 유해를 확인하는 순간 형사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시신은 불에 그을려 손상이 심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자국들은 불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들이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마치 누군가가 강한 증오를 담아 휘두른 듯한 흔적들이 처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야. 누군가 살해한 뒤에 불을 지른 거야. 형사의 나지막한 혼잣말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영안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이상 공격을 가한 흔적, 전문가들이 이른바 과잉 살해라고 부르는 잔인한 범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기이한 점은 화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부부의 기도와 폐를 조사해 보니 그 흐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불길 속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연기를 마셨다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흔적이었습니다. 즉, 부부는 불이 나기 훨씬 전 이미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숨을 거두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두 분을 해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안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평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온화한 성품의 100억대 자산가 부부. 과연 누가 이토록 끔찍한 증오를 품고 이들을 습격한 것일까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이 철통 같은 저택에서 범인은 어떻게 유유히 사라진 것일까요? 미스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수사진의 시선은 현장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단 한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영안실에서 들려온 비명, 시신이 남긴 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병원 영안실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수습된 두 구의 유해는 하얀 천에 덮인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영안실 직원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 훼손된 시신 주변으로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시신에서 피가 계속 납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 신체가 강한 열기에 노출되어 손상되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흐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전화를 받은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영안실로 달려간 형사는 유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길이 만들어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저지른 일이야. 수사팀은 즉시 화재 감식반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단순히 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수준을 넘어 무언가 숨겨진 흔적이 없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정밀 감식 결과는 수사진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머물던 지하실 곳곳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명백한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부부의 몸에서는 수십 군데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오버킬, 즉 과잉 살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이미 숨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원한을 넘어선 아주 극심하고 통제되지 않은 증오를 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범인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부검을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부부의 기도와 폐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그을음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길을 맞닥뜨렸다면 고통스럽게 숨을 쉬면서 연기를 들이마셨을 것이고 당연히 폐 속에 검은 흔적이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두 분이 숨을 거두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범인은 먼저 잔인하게 부부를 해친 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치른 것입니다. 참으로 치밀하고도 냉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저택의 담벼락은 높았고 창문마다 방범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외부에서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지거나 자물쇠가 망가진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이 집의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집안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내부자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 저택은 1층과 2층이 대대적인 공사 중이었습니다. 내부 수리 때문에 공간이 마땅치 않자 부부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지하실에 내려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00억대 자산가가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이거나 혹은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한 명씩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토록 평온했던 가정을 피로 물들인 것일까요? 부부의 지하실 생활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저항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이토록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사진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안개 속으로 사라진 범인의 그림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유일한 생존자, 눈물 흘리는 금수저 아들. 1997년 5월 20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타올랐던 불길은 꺼졌지만 삼성동 저택의 잔해 위로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온 나라가 100억대 자산가 부부의 허망한 죽음을 애도하고 있던 그때 인근 병원 응급실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처참한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머리카락은 여기저기 헝클어져 엉망이었고 얼굴과 옷에는 시커먼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양팔과 종아리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에 데인 듯한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가 어쩌다 이렇게 다쳤느냐고 묻자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빠져나오다가 다쳤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강석구 씨 부부의 장남 강진우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이제 막 23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잠시 귀국하여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촉망받던 유학생이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진우 씨는 응급실 침대에 앉아 흐느끼며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눈을 떴는데 부모님이 계신 안방 쪽에서 이미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불길이 너무 커서 도저히 부모님을 구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정신없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겨우 목숨만 건졌다는 그의 진술은 누가 들어도 비극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진 듯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하는 그를 보며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으로 효심 깊은 아들이구나.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며 다들 그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의료진은 정성껏 그의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른 뒤 하얀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팀은 진우 씨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이자 업계의 거물이었던 강석구 씨였기에 혹시라도 사업 과정에서 원한을 산 사람이 있는지 혹은 금전 문제로 얽힌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치정관계나 채무 갈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강석구 씨는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주변 평판이 아주 좋았고 누구와 크게 다툰 적도 없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워낙 탄탄하여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갈등의 소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 역시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기에 치정 문제 또한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지려는 찰나 수사팀의 귀에 묘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부모를 잃고 실성한 듯 울부짖던 아들 진우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처럼 보였지만 그를 지켜보던 누군가의 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어야 할 병실 안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진우 씨의 표정, 그리고 그가 몸에 남긴 흔적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들을 위로하며 등을 토닥여줄 때 수사관들의 예리한 촉은 이제 가련한 유족이 아닌 유일한 생존자 강진우라는 인물 그 자체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챕터 4. 간호사의 의심, 씻겨나간 핏자국. 강진우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잃은 충격에 휩싸여 식사도 거른 채 침대에만 누워있던 그였지만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새벽 응급실에서 그를 처음 맞이하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차트를 다시 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민 끝에 그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며칠 전 들어온 삼성동 화재 생존자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수사관이 귀를 기울이자 그녀는 그날 새벽에 목격한 기이한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우 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떡이 진 것처럼 무언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것이 불을 피하다 흘린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머리 전체에 워낙 많이 묻어 있었기에 어디가 찢어져도 크게 찢어졌을 거라 짐작하고 서둘러 머리 쪽을 살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를 닦아내며 상처 부위를 찾으려 애를 써보았지만 머리 가죽 어디에도 긁힌 자국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는 그렇게나 많이 묻어 있는데 정작 피를 흘린 상처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형사에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 여기저기에 튄 자국들도 정작 본인의 상처와는 상관없는 위치였거든요. 수사관들의 눈빛이 이 대목에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상처 없이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피란 말입니까? 저택 안에서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즉 무참히 살해된 부모님의 피가 아들의 머리에 묻어 있었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부모를 구하지 못해 울부짖던 아들의 모습 뒤로 전혀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수사관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 씨의 머리카락에 남은 혈흔을 채취하여 유전자를 대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 피가 부모님의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이미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진우 씨는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간호사가 소독약으로 피를 깨끗이 닦아내기도 했고 입원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증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었던 혈흔은 이미 하수구 너머로 씻겨 내려간 뒤였습니다. 유전자 대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수사팀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진우 씨의 마른 기침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간호사의 제보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왜 상처도 없는 아들의 머리에 그토록 많은 피가 묻어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그 피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이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라는 가면을 한꺼풀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외부인을 쫓던 시선을 거두고 아들 강진우의 행적과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잠복과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것을 덮으려는 자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챕터 5 아버지의 마지막 저항 종아리에 새겨진 낙인. 경찰 수사팀은 아들 강진우 씨를 향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묻었던 피는 이미 씻겨나갔고 현장은 불에 타버려 지문 하나 찾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뒤 수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부부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형사님, 아무래도 진우 다리에 있는 상처가 좀 이상해요. 불에 댄 것 같지가 않고 꼭 누가 입으로 꽉 깨문 것처럼 생겼거든요. 제보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자국이라니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영감이 스쳤습니다. 만약 그 상처가 정말로 사람의 이빨 자국이라면 그것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저항의 흔적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강력반 형사들은 즉시 진우 씨가 머물고 있던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놓고 조사하러 온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형사들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야, 몸은 좀 어떠니? 부모님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들지. 형사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그의 행동거지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잠시 움직이는 틈을 타 그의 바짓단 아래로 드러난 오른쪽 종아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붉고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일어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둥근 아치형을 그리며 깊게 파인 그 자국은 누가 봐도 사람의 치열이 남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이 다리에 상처는 왜 생긴 거니? 그러자 진우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불을 피해서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어디 날카로운데 긁힌 것 같아요.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긁힌 상처와 물린 상처는 그 깊이와 형태부터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경찰은 법의학 전문가를 동원하여 진우 씨의 종아리에 남은 그 상처를 정밀하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강석구 씨의 치열 구조와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남은 이빨 자국은 아버지의 치아 배열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범인이 휘두르는 흉기에 온몸이 난도질당하면서도 아버지는 범인의 종아리를 잇는 힘껏 깨물어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식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으려는 괴한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숨이 멎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자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아들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신체적 증거 앞에서 아들 강진우 씨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마지막 낙인이 아들의 몸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굳게 다물려 있던 진우 씨의 입술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건 발생 7일 만인 5월 26일,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챕터 6. 화려한 유학생활 뒤에 숨겨진 도박의 늪. 1993년 8월, 강석구 씨는 큰아들 진우를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그동안 방황했던 마음을 다잡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랐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이 경동시장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진우 씨의 생활은 독보적으로 화려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기죽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프레즈노라는 도시에 안락한 원룸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만 해도 당시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었는데 이는 그 시절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타지에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 정성껏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은 아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우 씨는 어학원 수업에는 거의 나가지 않은 채 비슷한 처지의 이른바 도피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유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작은 도박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한 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처음 몇 번 돈을 따게 되자 진우 씨의 마음속에서는 무서운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굳이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도박만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오만한 착각에 빠진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기야 불야성을 이루는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룻밤에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물쓰듯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나쁜 날은 단 하룻밤 만에 5천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한순간에 잃기도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자 진우 씨는 아버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차가 없으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장도 못 봐요. 안전한 차 한 대만 사주세요. 아들이 멀리서 고생한다는 말에 아버지는 또다시 거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산 유명 승용차를 사라고 보내준 1만 8천 달러. 우리 돈 2천만 원이 넘는 돈은 자동차 대리점이 아닌 라스베이거스의 도박 테이블 위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결국 진우 씨는 사채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미국 현지의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빚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빗발치는 독촉과 살벌한 협박에 시달리던 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고 다시 도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비뚤어진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헌신은 그에게 더 이상 소중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돈을 타낼 창구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1994년 5월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달라며 무릎을 꿇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조국에서 그를 기다리던 부모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챕터 7. 벼랑 끝에 몰린 부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1994년 5월 13일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 진우를 공항에서 마중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예전 같은 인자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타지에서 공부는 뒷전이고 도박에 빠져 억대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아버지는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가문이 수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번만큼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진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공부만 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하던 한의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야 내 가업을 이을 아들이 생겼다며 기뻐하셨고 모든 기대와 애정은 자연스럽게 둘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0억대의 자산이 모두 동생에게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탐욕 섞인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소름 끼치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라진다면 그 유산은 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5월 13일부터 범행이 벌어지기 전까지 6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없는 물건이 없던 곳이었는데 진우는 등산용 칼 2자루를 구입했습니다. 한 손에 하나씩 쥐고 부모를 공격하겠다는 잔혹한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유소에 들러 8리터 들이 통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흔적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는 악마 같은 계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진우는 부모님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지하실 공사를 서둘렀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아들이 새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1994년 5월 19일 새벽 2시 무렵 온 집안에 어둠과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준비해둔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에 피가 묻어 나중에 증거가 남을 것을 우려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대신 흰 천을 몸에 두르고는 부모님이 잠든 안방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들어 계셨고 어머니 역시 남편 곁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양손에 든 칼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50여 군데, 어머니는 40여 군데에 달하는 참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해를 넘어선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난도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며 저항했지만 끝내
아들의 손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진우는 샤워를 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 평생의 사랑을 쏟아준 부모와 그들이 일궈온 삶의 터전을 화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은 창문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온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구하지 못했다며 거짓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과 도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챕터 8.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었던 유산과 사형수의 삶. 사건 발생 7일 만인 1994년 5월 26일, 아들 강진우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곁에 있던 수사관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고백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눈물이나 죄책감 대신 마치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 같다는 그의 말투에 베테랑 형사들조차 몸서리를 쳤습니다. 다음 날인 1994년 5월 27일, 이 충격적인 폐륜 범죄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온 나라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의 친아들이 오로지 돈 때문에 부모를 무참히 해쳤다는 소식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의 종아리에 남은 아버지의 이빨 자국이라는 명확한 물증과 본인의 자백이 있었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천륜마저 파멸시켰다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고 마침내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진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기에 그는 죽음의 확정 판결을 받은 채로 가장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사형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100억대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아주 엄격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해친 자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에 따라 그는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그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모든 재산은 그가 질투했던 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도박 빚을 갚고 다시 화려한 생활을 꿈꾸며 부모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가 손에 넣은 것은 평생을 지옥 같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사형수의 번호표뿐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헌신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들의 사랑은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정답인지, 우리 사회에 흐르는 끝없는 물질 만능주의가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